오케이. 그럼 오후 시간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도 잘 드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비슷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제 3시간 이제 달리고요. 점심 드시고 이제 오후 4시간은 이제 두 번씩 이제 한 번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2시간 2시간은 이제 리듬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 브레이크 한번 가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부분하고 이제 교재 이제 싱크를 좀그 대략적으로 이제 맞춰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68페이지를 이제 참조해서 좀 상의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림 2-7번의 요 그림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 포문으로 K의 개수를 이제 1에서 10으로 이제 증가시키면서 실험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그래프를 이제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그 표의 형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러한 형태의 이제 그래프를 얻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음과 같이 이제 표로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이거 이제 훈련 결과표라고 이제 부를까요? 그리고 이제 소수점 세 자리까지 표시를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결과표 자체를 이제 갱신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원래 기록을 남겨두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훈련 결과표는 결과표대로 정확한 수치를 위해서 이제 보고요. 이 결과표 자체를 이제 플랫을 수행을 하시면 그냥 바로 우리가 이제 그려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참 여기 그 소트 밸류즈 부분도 그 훈련 결과표를 이제 볼 때 훈련 결과표 자체를 이제 저장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소트 밸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훈련 결과표에 기록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먼저 이제 훈련 결과표를 다음과 같이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훈련 결과표에서 그 그래프가 이제 x축에서 이제 k 값으로 이제 나오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조금 더 그 뭐 그래프가 그려진다든지 이런 거의 의미를 좀 더 잘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색인의 명칭을 이제 이웃수 또는 이제 k로 설정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 여기가 이제 색인인데요. 그것의 이제 명칭이 이제 k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굳이 왜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래프를 조작하는 일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훈련 결과표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보시면은 이 훈련 결과표를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그 그래프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열별로 그래프를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별로 의미가 부여가 되도록 설정하시는 게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K를 설정하면 요 색인 값이 그래프의 X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K가 변할 때마다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제시한 것과 같은 형태로 그리는 것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교재랑 비슷한 스타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교재랑은 다르죠. 그죠? 교재 이제 그림 2-7번하고는 양상이 좀 다른데요. 왜 그럴까요?
67페이지에서 뭐가 다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래티파이가 들어갔죠. 근데 랜덤 스테이트가 우리랑 다르죠.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가 다르니까 훈련하고 시험 데이터 집합이 달라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성능으로 이제 기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교재랑 같은 설정을 해서 이 결과가 이제 재현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수행한 것이 과연 이제 같은 형태인가? 차이점이 이제 랜덤 스테이트 요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교재에서는 단위 정교화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단위 정교화가 이제 3장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는 아직 이걸 이제 끌고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재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려면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66 어떤 이유가 됐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자가 그림이 이제 예쁘게 보이는 그런 랜덤 스테이트를 하나 정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리고 이제 단위 정교화를 일단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위 정교화 부분을 잠시 주석 처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주석 처리를 손쉽게 하시는 방법은 컨트롤하고 그 물음표랑 같은 위치에 있는 그 전향 슬래시 기호를 하시면은 이렇게 그 해당 선택된 부분이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거를 해제하실 때는 이게 토글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석을 토글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전향 슬래시 물음표 기호랑 같이 있는 전향 슬래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이거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교재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통일했고 그 KNN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작위성이 없습니다. 무작위성이 없고 완전 동점이 이제 없는 경우를 제외하군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훈련 결과표를 이제 획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 결과표도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획득해서 얻은 이 훈련 결과표의 그래프를 보시면 교재 68페이지의 그림 2-7번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교재에서는 이제 K가 6에서 94 정도의 성능이 나오면서 이제 최고 수준의 성능이 이제 94였던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이 97까지 달성했잖아요. 어떻게 했나요? 정교화를 수행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교재에서 좀 같이 다뤄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현이 된 건 알겠는데 우리 이제 단위 정교화 부분을 다시 이제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그 정교화를 수행하고 나서의 성능의 양상은 이제 많이 다른 편이죠. 그죠?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랜덤 스테이트 66이라고 하는 요런 것에 의해서 아까보다 이제 약간 덜 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스테이트만 다르고 나머지는 이제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적게 잡았고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그 예전과는 다르게 비슷한 징은 하지만 한 7 정도에서 한 96에 가까운 그러한 데 성능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사항이 있으셔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구문 오류가 나서 질을 이제 주셨는데, 이거 이제 미세한데, 여기 이제 뭐가 문제인가? 제가 이제 봤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쉼표가 하나 빠지셨네요.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파이썬 문법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런 거 좀 알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요 미절츠에서 그 이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면, 이제 사전이 키랑 value 두 개를 통해서 하나의 항목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런 항목들은 쉼표로 구분이 되어서 여러 개가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요 value의 값 자체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종양 분류 모형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는 이거 자체가 이제 여기서 좀 번잡스럽죠. 그래서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줄바꿈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소괄호나 중괄호나 아니면 대괄호 안에서는 자유롭게 줄바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독성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제 줄바꿈을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요 항목들을 이렇게 이제 쉼표로 구분해야 된다는 점을 좀 이제 그 잘 아는 경우가 아니면은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움을 겪으시면 알려주세요. 금방 해결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 제가 요 구문을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어제 안내드린 대로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면서 쉼표를 한번 삭제하고 그냥 시침 뚝 떼고 물어볼게요. 그냥 그 요 챗GPT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제가 일부러 그 쉼표를 지워 볼게요. 챗GPT한테 주면서 쉼표를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죠? 내 눈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뭐 이거가 뭐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소리도 그냥 안 하고 그냥 잘못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네, 가끔씩 로그인 안 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냥 로그아웃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나는 챗GPT 사용자인데? 그러면 로그인 하시면 되겠죠. 원하신다면. 근데 이제 이게 그 본인의 컴퓨터가 아니시니까는 뭐 로그인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주의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고요. 근데 보시면 제가 별소리 안 했는데 코드에서 몇 가지 문법적인 오류를 수정해야 된다. 몇 가지나 있나 봐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뭐뭐가 이제 있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잘 찾았네요. 이 부분에서 콤마가 빠져 있었는데 이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수정된 코드에서는 실제로 이제 컴마를 자기가 직접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코드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붙여 넣으시면은 아마 이제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2020년대의 프로그래밍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토시 하나까지 막 잘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되게 잘 되는 게 있는데 SQL 구문이 진짜 잘 돼요. SQL을 작성하는 것도 이렇게 상당히 이제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막 토시 하나 틀리고 막 괄호 빼먹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데 그 SQL 구문은 프로그래밍 요런 일반적인 프로그래밍보다 더 잘하. 아마 더 정형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단한 문법적인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이제 그냥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쉼표를 이제 빼먹고 결과를 재현해 볼게요. 결과 이제 재현하면 벌써 이제 쉼표를 빼먹으면 여기서 그 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라고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텍스 에러도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셀 출력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 혹시 얘가 이제 잘 못 찾으면 출력까지 이제 오류 구문의 출력을 복사를 해서 얘한테 다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그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파이썬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빠르게 이제 수행할 수 있으니까는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어제 보여드린 대로 간단한 산수를 틀리는 애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되고요. 하지만 이제 내 눈이 아프게 저 쉼표를 어떻게 찾아 이런 거는 잘 찾아줍니다. 오케이? 뭐 당연히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상의를 드리는 거고 또 다음 주에는 제가 없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실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작업을 들어가실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챗GPT 같은 서비스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KNN의 원리도 알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전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이제 훈련과 시험 점수를 왜 두 개를 뽑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상의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서 이미 소개해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이 논의가 되었다는 점을 이제 확인하고 중요한 키워드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강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화. 요 일반화는 한마디로 응용력입니다.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와 입력에 대한 것이겠죠. 그죠? 그러면 응용력의 반대는 뭘까요? 암기력이겠죠. 암기력. 그거는 봤던 문제잖아요. 따라서 이 뭐 지도 학습이 됐던 뭐 아니면은 뭐 통계 모형이 됐던 일반적으로 모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도 학습뿐만 아니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궁극의 목표죠. 그게. 근데 이제 일반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기계학습의 인싸가 되는 겁니다. 일반화, 저 기계학습 좀 아시는군요. 이런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근데 응용력이라고 하지 뭐하러 뭐 일반화라고 부르냐. 그냥 이 분야에서 이런 스타일의 용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냥 안착이 된 거죠.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이 분야 이제 대가가 교과서 이렇게 쓰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반화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면 대가의 말씀을 따라서 일반화 다 부르는 거죠. 말은 정하기 나름이죠. 그냥 표지판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두 번째 문단은 무엇이냐면 모델을 핏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모형의 입장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건 훈련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고만 노력하다 보면 이 시험 데이터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지금 이미 경험을 하셨는데요. 이 n네이버스를 만약에 1로 설정하면 아까 상의 드린 이유로 인해서 훈련은 무조건 100점을 보장합니다. 무조건. 근데 오히려 시험 점수는 더 하락할 수 있죠. 그래서 훈련 점수에만 100점을 맞는 게 능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훈련 점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훈련 점수가 가능한 높으면 좋아요. 근데 얘 혼자만 높아지고 시험 점수가 오히려 떨어져서 서로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안 좋다는 거지.
훈련 점수 높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러면 이제 56페이지, 57페이지에서 과대적합과 과소적합 이런 단어만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직은 좀 공감하시기 어려운 그런 용어 이제 서술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과소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간단합니다. 그냥 훈련 점수도 낮은 거예요. 훈련 점수 자체가 낮은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거죠. 정답을 알려줬어요. 훈련 시점에서 정답을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정답을 가리고 다시 한번 맞춰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애가 수능 가서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과대적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이 점수가 올라야 돼요. 이 점수를 근데 올리다 보면은 100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20년치 달달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꼭 외워서 100점 맞는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훈련 점수는 100점 맞는데 수능 갔더니 예를 들어서 50점을 받아. 수학 문제는 외운다고 해서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만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에도 어떤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100점 맞았는데 수능 시험 가서 50점을 맞아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원인과 관련한 서술을 아직은 좀 공감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 너무 복잡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과대적합, 너무 간단한 모델을 만들면 과소적합이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러한 서술이 좀 공감이 되기가 어렵냐면 이게 KNN이 K를 1로 한다는 것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서술에 좀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게 뭐 복잡하냐? 오히려 더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얘는 모형인가 아니면 데이터인가 헷갈립니다. 모형이 있나? 얘는 모형이라기보다는 그냥 데이터 자체예요. 그냥 훈련 데이터를 이제 주면 그냥 데이터를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이 오면 설정에 따라서 뭐 한 개랑 하고 아니면 뭐 세 개랑 하고 다섯 개랑 하고 이럴 뿐이지 얘는 이제 모형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모형이 뭔데? 그죠?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모형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술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KN을 가지고서 이 서술을 납득하려고 하면은 좀 납득이 어려우시다. 그래서 KNN은 이해하기가 쉽고 간단하지만 그리고 그 성능 좋은 성능을 내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서술은 좀 부합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서술에 부합하는 다른 알고리즘, 지금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알고리즘으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재에서는 다음 같은 순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KNN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선형 모형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트리들을 이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커널 소프트 벡터 머신하고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이 순서가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전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형 모형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커널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신경망으로 이어지는 이런 같은 패밀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의 기본 단위는 선형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요 먼저 이제 K 최근접 이웃하고 결정 트리를 보시면 이 결정 트리는
if 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그걸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K 최근접 이웃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결정 트리는 프로그래머들한테 친숙한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정 트리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여전히 직관적이기도 하고, 또 프로그래밍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결정 트리가 훨씬 더 이제 잘 다가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먼저 결정 트리를 소개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3일에 걸쳐서 선형 모형하고 커널 소프트 벡터 머신, 그리고 이제 신경망으로 가는 이걸 한 번에 쭉 꿰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뭐 하나 빼먹었다. 요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한 통계 모형입니다. 통계 모형이 효과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좀 기계학습의 방법론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한 페이지 정도를 할당하고 있어서 실제로 많이 쓰인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이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106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오후 시간은 결정 트리에 할당하겠습니다. 이 결정 트리는 1980년대 처음 등장했습니다. 뭐 굳이 연도를 따지자면 1985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론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다짜고짜 이제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지도학습에서 결정 트리 1985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텍스트 형태로 이제 추가하는 것들은 이 마크다운의 형식입니다. 마크다운 셀에서 그 마크다운 문법에 따라서 이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요 우물정자가 제목 수준입니다. 우물정자 두 개니까 제목 2 수준입니다. 근데 그런 게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안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 탐색기에서 개요를 보실 때 좀 편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제목 1 수준이고요. 데이 2. 제목 2 수준, 제목 3 수준. 그러면 이제 지도학습 알고리즘에 KNN이 포함이 되니까는 얘는 제목 3 수준이죠. 근데 결정 트리가 지도학습 알고리즘에 포함돼야 되니까는 제목 수준 하나 늘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물정자 이제 3개를 하면은, 그러면 지도학습 알고리즘 내에 KNN하고 결정 트리가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거 뭐 해야 돼? 안 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너는 왜 하는데? 왜냐면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제 거를 다운로드 받으셨을 때 요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 거를 그 다운로드 받아서 원하시는 부분을 탐색하실 때 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직접 작성하실 때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걸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탐색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는 거고, 또 그리고 솔직히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직접 작성을 하실 때도. 그러면 좀 정리해 놓고 갈까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이리스랑 캔서를 도입을 했으니까는 그 데이터셋의 그 내부에다가 붓꽃 데이터, 붓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추가하면은 이제 손쉽게 탐색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이제 캔서 쪽에 가서도 그냥 그 코드 말고 캔서 쪽도 우리가 찾기 쉽게 마크다운 셀을 추가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종양 데이터셋,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이제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요 개요에서 클릭하면 이제 바로 해당 부분으로 필요한 경우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뭘 논의했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다음 두 개의 데이터셋을 상대했고 KNN을 상세하게 살펴봤고 이제 오후에 결정 트리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이고 결정 트리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시고요. 저는 이제 제 걸 다운로드 받았을 때 탐색에 용이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알고리즘이죠. 사이클런에서 이제 패밀리가 달라집니다. 트리 패밀리입니다. 그리고 디시전 트리 일단 클래시파이어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차차 논의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알고리즘의 원리를 그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아이리스 트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아직 뭘 잘 모르니까는 설정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 트리에 대해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궁극적으로 성능을 평가할 때는 훈련과 시험 데이터로 나누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이 아이리스 트리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 결정 트리의 원리를 알고 싶어서고 또 시각화를 할 예정이라서 KNN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특성을 골라서 제안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최적화 성능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번거로운 점은 요 프린트 구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매팅을 하는 부분이 이제 매번 작성하기가 조금 번거롭죠. 그죠?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 프린트 스코어즈 스코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함수를 이제 만들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냥 이제 요 스코어를 이제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명칭하고 이제 점수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고 이게 이제 그 한 줄짜리 함수로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너무 이제 간단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람다 함수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하냐라고 하면은 매번 이렇게 작성하기 좀 귀찮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번거로운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매번 이제 막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표현하겠다, 뭐 따옴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귀찮으니까는 훈련 점수가 이 훈련 점수 자체는 우리가 이제 획득을 하고 그냥 프린트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해두면 매번 이렇게 막 따옴표 하고 막 괄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냥 이거는 그냥 손가락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훈련 시험 데이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 점수밖에 그 획득을 안 하고요. 이 훈련 점수는 다른 말로 이제 최적화라고 합니다. 시험 점수는 또 다른 말로 일반화라고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 훈련 점수 또는 이제 최적화 점수만 획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프린트 스코어 같은 그냥 보조들은 그 임포트 다음에 정의를 하는 게 좀 편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셀을 이제 잘라낸 다음에 요 데이2 쪽으로 올라가서 임포트 쪽 아래쪽에다가 저는 이제 붙여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결정 트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저라면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일단 최적화 점수가 99 거의 이제 100점에 이제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훈련 점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수행하고 또 이제 이 셔플을 하실 때는 그 스트래티파이를 해주면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스트래티파이를 이제 해주시면은 그 분포 자체가 이제 고르게 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나눌 때 아이리스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플은 기본 설정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랜덤 스테이트의 설정은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하시는 게 좋고 그 어떤 고정관념을 갖지 않으시도록 오늘 3일이니까 3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X 트레인하고 Y 트레인으로 이제 바꾸고요. 그럼 이제 스코어도 이제 달라지겠죠? X 트레인, Y 트레인으로 되고요. 이제 테스트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수행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 여기서 인라인으로 이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간결하게 이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직 이 알고리즘의 원리는 모르는데 어쨌든지 간에 얘도 지도학습 알고리즘이고 분류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아우 모르겠고 일단 훈련 데이터 이렇게 줄게. 그리고 나서 이제 너의 성능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한 거죠. 여기서 그 어떤 지표를 사용하시는지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유일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지표로 바꾸셔야 됩니다. 혹은 이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어떤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되고, 여기서 시험은 최적화라고 부르면 안 되죠. 일반화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점수는 최적화 점수라고도 하고, 시험 점수는 응용력 또는 일반화 점수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해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린트 스코어 자체에서 막 소수점 뭐 제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조금 더 편리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시험 점수가 별로 안 좋은 편입니다. 90점대를 이제 못 넘었는데요. 그죠? 안 좋은 편이죠, 이거는. 이거는 KNN보다 못한 점수죠, 사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결정 트리가 가장 지금 사랑받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리스에 대해서는 그거를 뒷받침하기 좀 어렵네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눈으로 봐야지 되겠죠? 플랫트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지금 형성된 결정 트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훈련된 결정 트리를 넘기면 이 결정 트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예측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공간이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틀의 크기를 좀 넉넉하게 줘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면은 지금 넉넉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 요 PLT에서 그림의 크기를 그 적당하게 잘 보이게 넉넉하게 가로 세로를 한번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충분히 잘 보이네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가독성을 위한 추가적인 설정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없는데요. 먼저 이제 피처 네임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 네임즈도 그 처음에 이제 두 개 정도만 이제 설정을 이제 해보시고요. 네. 피처 네임즈에서 0번하고 1번을 설정을 이제 해보겠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피처 네임즈 자체가 그 넘파이 어레이가 이제 아니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고르려면 이제 ND 어레이로 좀 이제 변환을 해서 수행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색상을 좀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 색상이 뭔가 정보를 이제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정들을 이제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보조적인 거죠.
이제 클래스 네임즈도 아이리스의 타겟 네임즈로 좀 이제 줘보고요. 지금 그 요 이하는 선택적으로 설정하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 클릭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런 결정 트리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 교재랑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106페이지 결정 트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결정 트리는 예, 아니요 질문을 이어나가면서 학습을 수행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if else 문을 활용합니다. 스무고개 비유라는 게 그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릿속으로 어떤 숫자를 생각하는데 이 숫자가 0부터 9까지 중에 하나다 라고 하면은 제일 효과적인 질문의 방식은 이진 탐색의 방식이죠. 네가 생각하는 숫자가 5보다 커? 아닌데? 아, 그러면은 0부터 4 중에 하나구나. 2보다 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씩 쪼개 나가는 거죠. 그죠? 그게 사실 이제 if else 문의 특성이죠. 근데 지금 현재 교재에서는 일단은 이제 개념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뭐 날개가 있나요? 날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용어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노드는 nif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파리란 뜻이죠. 이파리. 그 이파리가 아닌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제 요 if 분기가 이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얘는 이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뿌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부터 이파리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파리는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예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곰이구나, 돌고래구나, 펭귄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요. 예측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파리 노드에 이제 다다르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결정 트리의 이제 기본 개념을 소개해 드렸고,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내용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아이리스에 대해서 그 획득한 아이리스 트리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